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프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2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배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맞죠? 자본거래에 발생한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구분 표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해서 남는 돈이 생기면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순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남는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순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틀렸죠? 3번이 정답. 우리 모든 회계는 전체 총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순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네, 우리 계정 과목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통합해서 표시하죠. 그렇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묶어서 매출채권, 이런 식으로 통합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부채. 충당부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문제 2번에서는 충당부채와 그리고 우발부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충당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이해하시기에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해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하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식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지금 당장이라도 퇴사를 하면 퇴직금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우발부채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장래에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부채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발부채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는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경우에, 자, 그러면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우발부채, 저희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 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증을 설 때는 내가 우리 자회사에 보증을 섰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어떠한 빚을, 제가 그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걸 보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지급을 보증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제가 갚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단 돈을 갚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못 갚게 되면 갑자기 제가 채무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우발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의무가 없더라. 대신에 이 금액의 크기가 좀 많이 크거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대한 경우에만 우리는 주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1번. 충당부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네,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상환일이 도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진다. 맞죠? 여기서 1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에 부담이 있고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맞죠?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그랬는데 중대한 경우에 돈이 나가야 할 확률이 높아질 때 자, 또 우발부채의 대표적인 게 소송 중일 때가 있어요. 소송 중일 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하고 특허권 소송이 막 걸렸다. 그런데 패소할 확률이 아주 높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송 중인 경우는 우리 회사가 패소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건 중대하다. 이건 돈이 무조건 거의 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주석으로 걸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차량 운반구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계상되었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3번은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자, 모두 다 어떻게 됐다고요? 과소계상이 되었대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자,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과소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니까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그게 빼야 될 게 적어졌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됐겠어요? 과대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비용이 과소계상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이익이 과대계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이익이 과대계상됐다라는 얘기는 이익잉여금, 결국 우리 회사의 자본이 과대계상되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자산은 과대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과소계상이 되었습니다. 당기순 이익의 과대계상, 이익이 커진다. 맞죠? 그렇죠? 이익이 커진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당기순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본,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이익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익잉여금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문제를 그냥 위에 문제 아무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그냥 보기만 가지고 답만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1번 보기는 자산이 과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산이 과소, 자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실이 생기겠죠. 자산이 줄어들면 그냥 실이다. 비용이 과대계상됐다. 비용이 과대계상되었다. 뭐예요? 비용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회사에 또 실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기순 이익이 과대계, 이익이 커졌다라고 그냥 볼게요. 이익이 커지면 우리 회사에는 득이 생기죠. 여기서 끝났어. 실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사지선다해서 찾아야 되는데 얘도 실이고 얘도 실이니까 같은 놈. 얘는 득. 그래서 3번이 정답. 4번은 지금은 영향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인 거고.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보기만 가지고도 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표시한다. 맞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통합 표시에 관한 부분이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서 조금 변경된 부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자본잉여금을 어떻게 외웠죠? 주감자. 이렇게 외웠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외웠는데 국제회계 기준 적용,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통합 표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별도로 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감자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이 둘을 당연히 기타 자본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보고서에선 이 둘을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 조정에도 주감자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주식을 일단 먼저 조금 써놓고 자기 주식과 주감자가 다시 나와요. 주감자가.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자기 주식 별도로 쓰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별도로 써요. 별도로 쓰고 감자차 손과 그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기타 자본 조정이라고 또 묶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두시고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 표시하고 있다. 묶어서 통합 표시.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통합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둘을 묶어서 기타 자본 조정으로 통합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보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등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기타 자본 조정에다가 넣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별도로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별도로 쓰고 각각을 그리고 감자차손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만 이렇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보기의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게 이익준비금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거래 형태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다 알고 계시죠? 시용 판매는 구매 의사 표시를 했을 때, 공연의 입장료, 공연 수익은 어떻게 돼요? 공연 수익은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공연이 시작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표를 팔았을 때 매출이 아니라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행사가 개시되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로 보게 되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자, 이제 원가 회계인데 문제 6번은 뭐 너무 쉬운 문제고 자, 우리가 원가 회계의 제일 기본인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선을 이렇게 항상 그려서 나누어 드렸죠. 그렇죠? 나누어 드렸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우리는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원가라고 하는데 이 직접 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기초 원가라고도 하고 기본 원가라고도 해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같은 말로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 기초 원가는 전기 2월 아닌가요?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직접비를 우리가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간접 원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료비만 우리는 재료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 요소를 우리는 가공원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가공원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전환원가라는 표현을 또 써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죠? 가공원가랑 같은 표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초원가이면서 기초원가, 그러니까 이 둘에 해당하면서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이 둘에 또 해당하는 거, 그것은 직접 노무비가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7번은 솔직히 공짜로 준 문제예요.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적절하게 구분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냥 쭉 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이자 비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자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뭐예요?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문제 8번에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개별원가는 직접비랑 간접비로 구분을 하고 종합원가는 재료비랑 가공비로 원가를 구분하게 돼요. 맞죠? 자, 그리고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생산하는 하나씩 하나씩 주문 생산 형태. 그래서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원가는 제품을 하나씩 해야 되다 보니까 개별 제조 지시서, 라는 게 필요하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연속 제조 지시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연속 제조 지시서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냥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우리가 제조 지시서를 통해서 이런 업무 해주세요. 이런 업무.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공업사에 가보셨으면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공업사에 가서 저 수리할게요 막 해놓으면 이 접수 창구에서 뭐뭐뭐뭐뭐를 수리할 거예요 해서 프린트물을 쭉 뽑아서 차 앞유리에다 이렇게 딱 꽂아놔요. 그래 이제 작업 담당자들이 와서 아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구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작업 지시서라고 얘기를 하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제조 지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네, 제조 간접비 배부율로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특징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유업, 시멘트. 정유는 기름, 휘발유 이런 것들, 경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유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멘트, 우리 건물 지으려면 필요한 시멘트. 그냥 하나씩 생산하는 게 아니죠. 계속 똑같은 제품이 여러 개가 계속 찍혀서 나오는,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주식회사 미래는 정상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의 원가 관련 자료이다. 제조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제가 문제 9번은 너무 강조드리는 거고, 제조간접비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자, 실제 예정 소비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600만 원이 나와 있고 예산이 500만 원이다라 그랬어요. 그럼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정 배부율,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그랬으니까 예정, 그래서 1000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5,000원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5,000원 계산하고, 실제 노무 시간은 1,200시간이다 라 그랬으니까 예정 소비액은 6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 소비도 600, 예정 소비도 600, 그랬으니까 배부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10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하시오. 단,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제 10번은 그냥 제공품 계정 T자를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T자를 하나 그려서 있는 수량 그대로 기초 제공품 기초 25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개,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 700개, 그리고 완성품 수량이 800개. 자,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해요. 그렇죠? 근데 950개, 900개. 그랬으니까 몇 개가 비었죠? 50개의 공손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다라고 했으니까 정상 공손은 완성품의 5%를 계산하게 되면 40개가 정상 공손인 거죠.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1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공손 수량은 50개가 나왔으니까 50개 중에 40개가 정상 공손. 그럼 나머지 10개가 비정상 공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세법은 사업자와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둘이에요.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폐업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죠? 네, 그래서 부가세 머릿속에 다음 달 25일까지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은. 자, 직매장과 하치장은 부가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요, 직매장은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물건을 쌓아놓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겠죠? 네, 빙고. 자,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옳게 나열한 것은 부가세법상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얼마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가세. 간이가세자 얼마죠? 1억 400만 원. 그렇죠?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간이가세 1억 400만 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대신에 부동산 임대업은 예전 기준 그대로예요. 그래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네,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경우는 얼마예요? 8천만 원.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전자로만 발급을 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급하면 1% 가산세 내셔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별 총수익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계비속은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만 20세가 되는 그 20세까지 가능한 거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그럼 경로자에 해당하니까 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 자, 제가 소득금액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근, 연, 기, 이, 배, 사 하고 퇴, 양 이렇게 했었죠. 그쵸? 우리는 사업소득까지를 종합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종합소득에 플러스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걸 우리가 분류과세한다라고 했었고요. 맞죠? 자, 여기서 실기 부분도 잠깐만 살펴볼까요? 근로소득은 얼마예요? 500만 원에 150. 맞죠? 연금소득 1,5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 기타소득 금액. 그렇죠? 이자와 배당은 2천만 원. 맞죠? 사퇴양 모두 100만 원을 소득금액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네, 실기 때 당연히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는 종합소득 금액 플러스 퇴직 양도소득까지 분류과세되는 퇴직 양도소득까지의 모든 합산한 금액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 왜냐하면 부녀자는 50만 원 공제를 받고 한부모는 100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한 2025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우리 15번에서는 자, 15번의 첫 번째는 상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자, 우리가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고요. 이 근연기입배사의 순서가 뭐냐면 결손금에 대한 공제 순서예요. 결손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사업소득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손해를 올해 영업을 했는데 1년 동안 영업했는데 저는 손실만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의 손실이 만약에 내년도에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에서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제되는 순서가 근연기입배사 이 순서대로 2월 된 결손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에는 일반 사업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내가 음식점 해서 거기서 돈 벌었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임대사업소득이 있어요. 임대. 이 두 가지가 조금 결손금 때문에 구분이 돼요. 일반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근연기입에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사업에서 이익이 생겼을 때만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 임대업에서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생겼어요. 임대에서 500만 원이 생겼어요. 임대에서 500만 원의 소득금액이 이익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커피 전문점 하면서 2천만 원의 일반 사업 소득금액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일용근로는 분리과세하는 거니까 우리 종합소득금액에 아예 포함이 안 돼요. 분리과세는. 그렇죠? 네, 해당 사항이 없고 23년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000만 원이며 이 중 24년에 소득금액 계산 시에 2월 결손금 공제를 200만 원을 적용해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죠? 23년도에 임대사업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겼는데 24년도에 내가 200만 원 벌은 게 있어서 200만 원을 공제를 받은 거예요. 200만 원만큼. 결국 그러면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결손금 잔액이 8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대사업에서 올해 500을 벌었죠. 그렇죠? 500만 원의 소득금액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손금이 800이 있으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올해도 세금을
안 내도 되겠구나. 아직도 결손금은 그럼 결손금 500만 원을 공제받고 이제 결손금 잔액이 300만 원만큼이 2월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300만 원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임대사업 소득에서만 차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득은 없어졌고 결손금은 그대로 다음 연도로 2월이 되는 거니까 2월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종합소득 금액은 2천만 원만 남아있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22회 세무 2급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은 조금 평균치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자본 잉여금이나 기타 자본 조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앞으로는 계속 국제회계 기준 적용되는 것들이 계속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무 2급 정도에선 충당부채, 우발부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가 회계 5문제는 무조건 만점 맞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